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3월 중간고사 민법 해설 담당을 한 정동섭입니다. 이번에 그 통합 이론과정의 중간고사 부분인데 3월달 들어오면 좀 나른하고 봄도 또 오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이런 사태도 있고 그래서 빨리 해결이 되면 더 좋을 건데 일단은 시간은 가서 우리는 어차피 이런 재난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은 옮기지 않고 10월 30일 날 그대로 시행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가지고 마무리해서 가시는 게 좋은데 이번 3월 모의고사는 우리가 그 특별법이 문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특별법하고 그다음 민법 총칙 부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진도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법하고 민법 총칙을 위주로 해서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옳은 거하고 틀린 걸 배열을 좀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수준은 보통 이 정도 3월 달보다 나올 때 약간 한 단계 정도나 두 단계 정도로 업을 시켜놓고 지금 시험을 시행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어렵다 하더라도 요약집이든지 그 기본서를 좀 보고 참조를 해서 맞춰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과정 중간고사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를 하나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1번 하고 들어오면 문제로 보면 법률행위, 자, 행위, 법률행위, 민총 부분이죠. 법률행위라고 해요. 법률행위를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계약이라고 해도 되는데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대리권 수여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대리권 수여 행위는 불요식 행위예요. 여기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계약이나 보증금 계약이라고 되어 있죠. 요물계약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가 계약법에 가면 요물계약이라고 해서 현대, 계보 이렇게 외워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현자가 우리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현상광고 이렇게 들어오고 요 대자는 대물변제라고 하는 거 있죠. 대물변제. 그 다음에 계자는 계약금이라고 하는 거 계약금 계약 이렇게 들어옵니다. 보자는 보증금이라고 하죠. 보증금 계약하고 들어와 있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 시험범위는 2번처럼 계약금 계약하고 보증금 계약 요 두 가지가 우리 시험범위지만 그래도 여기 현대까지 현상광고 대물변제까지 모두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계약하고 나오죠. 교환계약은 우리가 계약법상에 둘이 쌍무계약이고요. 쌍무, 그 다음에 유상, 낙성, 불요식 계약이다. 그럼 맞죠. 가끔 주의를 해야 될 게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으로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요물계약이다 그러면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그럼 X가 되죠. 교환계약이 뭐예요? 물건과 물건, 재산권과 재산권이 바뀌는 거거든요. 성질은 같아요. 그냥 쌍무이고 유상이고 낙성, 불요식입니다. 그 다음에 처분 권한이 없는 자의 채권행위다 라고 되어 있죠. 유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매매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 계약. 매매 계약은 타인 물건도 돼야 안 돼요. 타인 물건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요건 타인 물건도 가능해요. 그래서 처분 권한이 없는 자, 처분 권한이 없는 자도 가능하다. 그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증여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합의해제라는 게 있어요. 합의해제. 합의해제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증여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사용대차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사용대차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계약.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5번이 정답인데 단순하게 지문이 구성되어 있다 하더라도 꼭 요걸 분석하고 해석하면 좋은 지문들이 만들어지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라고요. 법률행위 종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법률행위 종료에서 단독행위냐 아니냐라고 하는 거 요걸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증여 사용대차 그 다음에 우리가 합의해제라고 하는 거 요건 계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2번 문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법률이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목적은 확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확정할 수가 없대요. 원래 법률행위는 언제까지 확정하면 되는 거죠? 이 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확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에는 무효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정할 수 없으면 그 법률에는 무효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 포인트네요.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 자체는 무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원시적 불능은 무효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가 되는 거고, 그럼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혹시 원무계담이라는 거 기억날까요? 원무계담.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원무계담하고 들어왔었죠. 하나가 담보책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무계담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돼 있어요. 계약을 체결한 후라고 돼 있죠. 체결한 후에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시적 불능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이 돼요. 그럼 후발적 불능은 유효에 무효예요. 당연히 유효가 되는 거예요. 단지 여기에 따라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귀책 사유가 없느냐, 귀책 사유가 있냐, 귀책 사유가 없다. 귀책 사유가 있다면 얘는 뭘로 가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라 하고, 그 다음에 귀책 사유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가는 거예요? 위험 부담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위험 부담.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일단 유효입니다. 정답은 무효라고 했으니까 요 세 번째가 정답이 되네요. 자, 네 번째 일부 불능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일부가 불능이에요. 일부가 불능이다. 그럼 일부가 불능이면 뭘로 가야 돼요? 전부가 무효다 라고 되어 있죠. 일부 불능,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그 다음 세 번째, 다섯 번째 강행규정이라고 되어 있죠. 강행규정에 위반된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요.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강행법규나 아니면 103조 있잖아요. 아니면 104조가 있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강행법규 103조, 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는 전부 다 절대적 무효잖아요. 절대적 무효예요.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당사자가 뭐 해도요? 추인하더라도 이건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행법규 103조, 104조는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추인하더라도 유효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됩니다.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잘 구별하고 계셔야 되죠. 자, 다음 문제 세 번째를 보시면 3번 문제도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반사회적입니다. 103조를 물어보는 거죠. 자,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거죠. 절대적 무효 그럽니다. 그럼 선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요걸 쓴다면 절대적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 이렇게 되죠. 절대적 무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첩계약의 대가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다면 첩계약입니다. 반사회성이죠. 부동산을 이전해 주었다면 부당 이득을 이유로 해서 반환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죠. 103조에 위반되는 것은 746조가 적용되죠. 이걸 우리가 불법 원인 급여 그래요. 불법 원인으로 급여가 된 거죠. 불법인 급여가 되면 쌍방이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 청구가 안 되는 거고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강제집행, 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뭡니까? 허위의 건조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여기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이 돼야 안 돼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의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해도 103조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유효라고 가야 되겠죠. 정답은 틀린 거니까 3번이 정답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자, 양도소득세가 포인트인데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동산 명의신탁 보이죠? 자, 명의신탁은 유효인가요? 무효인가요? 명의신탁은 강행법규예요. 강행법규 해당이 돼서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러면 얘는 강행법규 위반돼서 무효이지만 명의신탁 자체가 몇 조는요? 103조다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했다 하더라도 얘는 103조 위반이 아니에요. 무효는 무효예요. 무효는 무효이지만 103조 해당이 안 되는데 요 반사의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옳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자, 5번에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강박이다라는 게 포인트거든요. 자, 우리가 요걸 하나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혹시 지문 중에 강박이란 글자가 나오면 얘는 103조 위반이냐 반사의 질서 해당이 되느냐 그러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107조 우리가 비진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비진이 해당이 되느냐 이것도 X가 돼요. 그래서 강박은 103조 위반도 아니고 107조 비진이도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강박이라는 불법적인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할 때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정답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3번이 정답이 되어 틀린 지문.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더라도 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시면 4번 하고 들어오죠. 자,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뭡니까?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유효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자,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목적이 계약 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라고 하는 거 있죠.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행기까지 확정되어 있으면 됩니다. 자,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후입니다.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걸 후발적 불능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로 인하여 그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렇게 불가능하게 됐다면 매매계약은 효력을 잃는다라고 돼 있어요. 잃는다 이게 틀린 거죠. 후발적 불능은 그냥 유효해요. 유효이지만 여기에 귀책 사유에 따라서 채무 아까 뭐라고 했죠? 불이행 책임이나 또는 위험 부담이다 라고 하는 거 있죠. 위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효력을 잃는다 그러면 X가 되죠. 세 번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하여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법률행위 당시가 언제예요? 법률 행위시가 되는 거죠. 법률 행위시. 그래서 법률 행위시를 기준해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첩계약을 조건으로 첩에게 증여를 하는 재산은 그 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첩계약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103조 위반이 되고 그럼 103조 위반이 되면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되잖아요. 불법 원인 급여. 그럼 불법 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반환 청구가 돼야 안 돼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사행성 도박에 의하여 도박입니다. 발생된 채권과 채무는 당사자 전원의 추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추인이 있다 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얘는 절대적 무효잖아요. 그럼 절대적 무효니까 추인이란 제도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역시 문제는 2번이 정답이었네요. 여기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네요. 자, 5번으로 오시면 자, 법령이 설명. 자, 옳은 거라고 돼 있는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자,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행위라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첩계약 같은 거나 그 다음에 도박자금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첩계약이나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행위는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지만 어디는 해당이 돼요? 103조는 해당이 될 수 있다 없다? 해당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 규정에 꼭 해당이 되어야 103조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행위이더라도 강행 규정에요. 강행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법률 행위이더라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법률 행위 동기만이 반사회적 경우에도 그 동기가 표시되었다면 법률 행위 자체가 뭔가 무효가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라고 하는 거 있죠. 동기의 불법이라고 하는 거. 원래 동기의 불법은 원래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동기의 불법, 동기 자체가 불법이다. 예를 들면 첩계약을 맺으려고 갑과 을이 계약을 해요. 아니, 갑과 을 간에 자, 임대차를 해볼까요?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을이라는 사람은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유가 동기라고 할까요? 동기가 도박 장소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도박 장소를 개장할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을 맺는다면 당연히 뭡니까? 이 동기의 불법이죠. 이걸 동기의 불법이라 그래요. 그럼 동기의 불법이 자, 원칙은 유효에 무효예요. 동기의 불법이 표시되지 않았다면 일단 이 매매 계약은 유효이죠. 근데 예외로 이 동기의 불법이 표시가 됐어요. 표시가 됐거나 또는 상대방이 뭡니까? 알려진다라고 돼 있죠. 알려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103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동기의 불법은 표시가 되거나 알려진 이렇게 들어와야 돼요. 표시가 되거나 알려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동기의 불법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 표시됐다란 말 들어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예요?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디귿번에 미등기 전매 행위, 미등기 전매, 그 다음에 이로 인한 중간 생략 등기가 있습니다. 그럼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 규정에 위반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중간 생략 등기는 단속 규정이잖아요. 단속 규정이니까 얘는 유효에 무효예요? 유효인 거고 그 다음에 뭘로 가는 거예요? 처벌이 돼야 안 돼요? 처벌이 된다. 요렇게 해요.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는 효력이 없다가 아니라 효력이 없다. 여기는 X가 되죠. X가 되고 뭘로 가야 돼요? 유효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니을번의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 자, 표시행위.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밝히는 해석은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했는데 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규범적 해석이라 그래요. 규범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예를 들면 요런 식이죠. 이렇게. 자, 사람이 머릿속에 있는데 갑이 요 집 하나를 1억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요걸 우리가 의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걸 어떻게 해요? 바깥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이 바깥으로. 요거 바깥으로 표시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요건 의사, 요건 표시 이런 식이 되죠. 그럼 만약에 요 내심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부여한다. 내심의 의사에다가 효과를 부여한다. 그러면 요걸 자연적 해석이라 그래요. 자연적 해석. 그 다음에 요 외부에다 표시한 것으로 해석을 부여하겠다. 이걸 우리는 뭐예요? 규범적 해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의사 표시가 불일치할 때 어디다 포커스를 맞춰요?
여기 규범적 해석이 원칙에다가 요 자연적 해설을 가미하고 있는 형태. 그러니까 원칙은 규범, 표시한 대로 유효. 근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할 수 있다면 무효. 이렇게 가죠. 그래서 자연적 해석을 복합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음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또는 상대방의 내심적 의사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규범적 해석이 아니라 내심의 의사, 내심의 의사에 따라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옳은 정답이 돼요. 옳은 정답은 기역, 그 다음 니은, 그 다음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디귿은 틀리고 니을도 틀리고요. 이런 형태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법률행위 해석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법률이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체크를 해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5번은 정답이 4번이 되겠네요. 기역, 그다음 니은, 미음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네요. 이런 박스 문제는 꼼꼼히 좀 실수하면 이 조합이 잘 안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 6번에 가면 갑이 진위 없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진위가 없어요. 그 소유 X부동산을 을에게 증여하고 다시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갑이 이렇게 집이 있고 요걸 의뢰한 사람한테 증여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증여 의사가 없는데 얘가 이렇게 뭐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했어요. 얘한테. 그리고 등기가 넘어온 다음에 그다음에 얘가 뭘 했어요? 병한테 매매를 해서 이 사람 앞으로 등기가 이렇게 넘어갔다 생각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갑과 을 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계약이 이루어진 거고 그 다음에 병한테 등기가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자, 기술적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갑에게 진위가 없으므로 증여는 언제나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무효이고 이건 X가 되죠. 원래 비진위 의사표시 원칙이 뭐예요? 유효. 상할 수가 있을 때 무효가 되기 때문에 얘는 원칙이 언제나 무효다. 그럼 틀려요. 원칙은 유효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예외로 뭐가 들어간다? 상할 수가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원칙은 유효, 예외로 뭡니까? 무효.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죠. 따라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된 거고 갑에게 진이 없음을 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을이 몰랐다면 몰랐대요. 몰랐다면 뭐예요? 얘가요? 선의이고 과실이 있더라도 요 과실이 있네요. 그럼 선의 과실인 거잖아요. 선의 과실이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비진위에서 상대방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선의 플러스 뭐 해야 돼요? 과실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의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 을은 선의이고 무과실 때 하나여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거 맞네요. 깔끔하게 나왔네요. 선의이고 그다음 또 뭐예요? 무과실이죠. 무과실, 선의이고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럼 이 경우 자 3자가 얘 병이죠. 얘가 만약에 소유권을 취득을 한 거죠. 이렇게 뭐해서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었으니까. 그럼 이 사람은 병은 선이든 악이든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지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죠. 이게 엄폐물 법칙이 됩니다. 엄폐물 법칙. 그래서 악이더라도 병이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세 번째가 옳은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병이 선이이고 다시 악인 정이 X토지를 양수한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요? 지금 여기가 선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요 뒤에 있는 정이 악이더라도 역시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엄폐물 법칙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앞이 살면 뒤는 무조건 살잖아요. 앞이 죽으면 뒤는 선악을 따져야 되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5의 4의 경우에 병이 악이라면 다시 선인 정이 X토지를 양수한 경우,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지만 정은 선이잖아요. 그럼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옳은 정답은 3번인데, 자, 이걸 부수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만약에 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요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 악의를 따져야 안 따져요?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꾸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예요? 병이라는 사람은 선이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 사람이 뭐일 때는 악의일 때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이런 형태죠. 그래서 앞에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취득하지 못했냐에 따라서 약간씩 답이 달리는 거죠. 요것들이요. 요걸 좀 잘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답은 여기 세 번째가 답이 됩니다. 6번의 답은요. 자, 7번째로 한번 가볼까요? 통정허위 표시는, 자, 무효이잖아요. 무효인데 누구는요? 무효인데 누구를 보호하는 거죠? 자, 선의 3자는 보호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선의 3자는. 그럼 선의 3자가 누구냐? 요걸 물어보는 건데, 채무자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가압류 채권자라고 돼 있죠. 가압류 채권자. 얘는 보호가 되는 거고, 안 되고, 후손이 근저당권자 안 돼요. 이렇게. 그럼 정답은 2번이에요. 근데 이 통정허위 표시 해당되는 사람, 해당 안 되는 사람, 3자 보호 규정에서 해당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 수업 시간마다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이걸 뭐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그 다음에 후추, 그 다음에 상해, 그 다음에 일손이, 그 다음에 무익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따위 후자가 누구냐면 후순위 제한 물권자 하고 나와요. 이 후순위가 들어가면 얘들은 보호가 안 돼요. 그 다음에 지문 중에 추심, 그 다음에 상속인, 그 다음에 해사, 그 다음에 요건 일반 채권자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손해 배상이 되고요. 그럼 이 무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자 이렇게 나오고, 얘는 수익자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무자 보호 안 되죠. 채무자. 그 다음에 상속인 안 되고 수익자 안 되고 후손인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압류 채권자, 이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죠. 일반 채권자는 안 되는데 압류 채권자, 가압류 채권자는 보호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넘어갑니다. 통정허위 표시에서 여기 보호되는 사람, 보호 안 되는 사람 꼭 외우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23회 때하고 26회 때 나왔는데 그대로 시험에 안 나온 지가 한 4년 됐어요. 그래서 한번 꼭 체크할 필요는 있고, 8번에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중 틀린 거라고 돼 있는데, 자, 부작이라고 돼 있죠. 부작이 침묵도 기망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작이나 침묵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고요. 이번에 기망행위로 인하여 동기, 자, 기망, 사기로 인하여 동기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사기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부정행위 고소고발 들어왔죠. 부정행위 고소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할 때, 자, 부정한 이익이다라고 되어 있죠. 부정한 이익이라면 얘도 강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아니라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어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강박이 된다, 안 된다? 강박은 안 돼요. 원래 고소고발은 형사 절차의 일원이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이용해서 부정한 이익을 취했을 때만 얘가 뭐가 돼요? 위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고소고발,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 행사가 되기 때문에 사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박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제3자가 사기를 행할 경우에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란 말 보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과실이라 그래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제3자가 그 과실로 여기 무과실이면 이건 취소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요건 뭐가 되는 거야? 유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놔야 되죠.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되는데, 자, 요걸 한번 다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갑이 이렇게 토지가 하나 있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병이 사기를 쳐가지고 누구하고요? 상대방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갑과 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이걸 3자 사기 강박이라고 하잖아요. 제3자 사기 강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자 사기 강박 그러죠. 그럼 제3자 사기 강박이 들어오면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 누구의 을이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실이거든요. 이때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들어와요. 대리인에서 사기 강박이 들어오면 얘는 뭐라고 했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는 거고, 대리인이 아니라 피용자가 들어올 수 있죠. 피용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피용자가 들어오면 얘는 상할 수가 있어야 돼요. 상할 수가 있어야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자의 사기에 의해서 상대방이 실수, 과실로 알지 못했다라고 했으니까 요건 과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취소할 수 있다로 가야죠. 그래서 네 번째가 정답이 됐어요. 다섯 번째, 제3자의 사기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도 제3자의 불법 행위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그래서 사기 강박은 그 자체가 위법이니까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9번 문제로 가볼까요?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그냥 요건 권한을 정하지 않았다. 권한을 정하지 않았을 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요거, 자, 기존 기한 도래 채무를 변제한다라고 돼 있죠. 요게 뭐예요? 보존행위고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된 거고, 가옥을 수리했다라고 돼 있네요. 이건 보존행위. 그 다음에 소멸시 중단 보존행위. 그 다음 미등기, 요것도 보존행위죠. 이렇게. 그래서 전체가 보존행위인데 2번은 안 돼요. 2번은 X가 됩니다. 원래 우리가 그 대리권의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지 않았어요. 대리권의 범위를. 그럼 대리권의 범위를 정확히 정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이무대리는 수권행위로 보통 정해지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는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명확할 때는 보충 규정이 있다 그랬죠. 118조가 적용이 돼서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예금을 주식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죠. 처분행위. 그래서 9번은 정답이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0번에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이거든요. 자,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뭐예요? 겉으로는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대리권이 없잖아요. 근데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걸 외관이라 그러죠. 그 외관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표현대리라고 해서 우리가 125조, 126조, 129조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유권이에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들이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면 유권 대리를 주장하더라도 반드시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있어야 표현 대리를 재판할 수 있는 것이지, 유권을 주장했다고 해서 재판관이 표현 대리를 재판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별도로 표현 대리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자, 이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여 본인이 이행 책임을 부담할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요 과실상계 아주 유명하죠. 과실상계는 예를 들면 6대4 과실을 상계 처리한다는 부분인데, 본인의 책임이 경감된다라고 했어요. X가 돼요. 표현 대리는 성립이 되면요, 본인 있잖아요.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의 과실이, 약한 과실이 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경감해 주지는 없습니다. 경감한다 그랬으니까 X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기본 대리권과 월권 행위가 꼭 동종일 필요는 없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권한을 넘는 행위하고 그다음 기본 대리권은 동종이 됐든 이종이 됐든 상관없어요. 동종, 이종 상관없이 당연히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라고 돼 있어요.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냐라고 묻는 건데요. 대리권 소멸이다라고 하는 건 129조예요. 129조가 요게 권한을 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26조를 적용할 수 있느냐? 가능해요. 그래서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표현 대리는 자, 여기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직접 상대방만. 여기다가 예를 들면 본인이나 그 다음에 전득자는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건 안 돼요. 본인 전득자는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표현 대리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잘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 과실상계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자, 11번으로 가볼게요. 무권 대리거든요. 무권 대리하고 들어오는데, 자, 뭐라고 돼 있냐면 요거네요. 갑의 아들 을은 갑의 대리인하고 칭하고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면 거의 무권이에요. 갑, 을, 그 다음에 상대방 병. 자, 얘가 예를 들면 무권 대리예요. 무권 대리. 자,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라는 말 보이죠? 대리인이라고 칭하고 라는 것은 대리권이 없다는 의미예요. 대리권이 없는데 무권 대리인데 대리인처럼 행동을 했다, 그런 의미예요. 자, 옳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갑의 을에 대해서 추인을 한 후에도 추인을 했어요. 갑이 내가 책임질게. 근데 병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럼 을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철회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로 고쳐야 되죠.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추인을 얘한테 한 거예요. 추인을 얘한테 했는데 얘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얘가 모르고 이렇게 철회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철회권을 우선 우리가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갑은 병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한 후에도, 추인 거절했네? 추인 거절했다는 건 확정적 무효가 된 거잖아요. 확정적 무효가 됐는데 이걸 번복해서 다시 추인할 수 있냐?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번복하여 추인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3번에
판례에 의하면 비용이 본인이 사망하여 을이 단독으로 상속을 했어요. 그러면 요 무권대리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요 아들내미가 상속을 받은 거예요. 그럼 자기가 행동한 이 계약을 나 거절하겠어요 라고 해버리면 신의 측에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신의 측에. 그래서 자, 을이 단독으로 상속한 경우에도 을은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X. 자, 네 번째, 병이 상대방, 자, 가백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인 여부 확답을 최고했어요. 물어본 거죠. 을이 당신 집을 내한테 팔았는데 계약을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 확답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럼 갑은 추인한 것으로 간주된다가 아니죠. 이건 거절한 걸로 봐요. 거절로 봅니다. 추인한 게 아니라 거절로 본다. 5번에 추인이 있으면 자, 본인이 추인했네요. 원칙적으로 을의 행위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 소급 유효라고 하죠. 소급 유효로 다룹니다. 그래서 유권 대리 행위와 같은 것처럼 효과를 주죠. 본인이 추인하면 일단 소급이에요. 소급해서 효과가 발생된다는 거 처음부터. 정답은 5번이 되는데 무권 대리는 이런 형태니까 잘 정리해서 기억하셔야 돼요. 지문이 길다고 이걸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민법은 대체적으로 문제가 짤막짤막한 게 몇 개 안 돼요. 40문제에서 지문이 짤막하다 그러면 한 4문제 정도? 그 정도지. 거의 전체적으로는 다 길어요. 문제가. 지문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정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에 무효로 갑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는 글자 보인가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예, 무효죠. 유동적 무효. 자,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관한 설명 중 갑의 소유에 대해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 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어요. 틀린 걸 찾으라 그럽니다. 일본의 계약금 상당액의 청구 금액으로 하여 토지를 가압류했습니다. 그럼 이 매매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금 상당액을 청구 금액으로 해서 지금 그 토지를 우리가 압류했다는 거야. 그럼 내가 계약금을 줬던 게 있고 그 계약금을 돌려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압류할 때 당연히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로 취급을 시켜요. 그 다음에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전에 을이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원래 이 토지 허가를 받기 전이니까 이건 동생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동시이행 관계가 없어요. 먼저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허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을은 매매 대금의 제공 없이도 갑에게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을이 토지거래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할 경우에 갑은 을에 대해서 협력 의무죠. 협력 의무로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고, 자, 5번째 보면 유동적 무효예요.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건 지금 허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허가를 아직 안 받았다라고 돼 있어요. 허가를 안 받은 거죠. 그럼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도 누구는요? 을은 갑에게 이미 지급한 요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안 돼요.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 유동적 무효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안 돼요.
아직은 잘 모르거든요.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될 수도 있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계약금 달라고 할 수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착오나 그다음에 사기, 강박으로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이건 돼요. 착오, 사기, 강박은 되고, 세 번째로는 또 뭐가 있나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그 계약금, 해약금 해제라고 하는 거 있죠? 해약금 해제는 됩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이 세 개는 외워야 되거든요. 유동적 무효 상태이더라도 계약금 반환이나 착오, 사기, 강박은 취소할 수 있고 해약금 해제는 된다라고 하는 거, 그걸 하나 체크하고 계셔야 되죠. 정답은 일단 5번이에요. 5번이 정답이 됐습니다. 자, 13번에 조건과 기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요.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해제는 원래 단독행위잖아요. 원래 단독행위는 조건기한을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독행위는. 근데 상대방이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유리할 때는 허용이 됩니다. 이번에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라고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걸 기성조건이라고 하죠. 기성조건일 때 그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났네요. 그럼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뭐예요?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아니라 무효가 되고,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이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이 앞뒤가 바뀌었어요. 2번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불능 조건이잖아요. 불능 조건, 그 다음에 기성 조건, 그 다음에 정지 조건, 그 다음에 해지 조건이 있죠. 그럼 부정행위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조건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그 다음에 불능 조건이 해지 조건이면 이건 이거 무효인데 이거. 자, 여기가 무효가 되고 이것도 역시 대각선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반대는 조건이 없는 거고 대각선은 조건 없는 것이 되죠. 그럼 지금 요건 이미 성취한 거니까 기성조건이죠. 기성조건이 뭐예요? 해지 조건이면 무효가 되고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예요. 지금 요걸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요 박스는 반드시 얘와 두셔야 될 필요가 있죠. 3번에 조건의 성취가 미정입니다. 미정일 때는 처분하고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제가 이걸 조미정이라고 하는데 조미정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기한의 상실하고 나오죠. 형성권적 기한 상실로 추정하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때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그 법률행위는 무효다라고 돼 있죠. 이건 뭐 전부가 무효입니다. 전부가 무효라고 해요. 전부 무효. 그래서 여기도 조건과 기한을 물어볼 때에 반드시 나오는 지문들이 나온 거니까 이 5가지 지문도 숙지를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자, 14번 문제 가볼까요? 자, 14번부터 해가지고 20번까지는 특별법,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하고 들어오는데, 자, 주임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하고 들어왔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4번인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그 보증금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아니라, 배당 요구 해야 되는데, 배당 요구가 필요 없는 당연 배당, 그럼 틀려요. 우리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최우선 변제권이 나오거든요. 그 우선 변제권과 최우선 변제권은 배당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야 받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거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배당 신청하지 않더라도 당연 배당이 돼요. 그래서 우선 변제나 최우선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죠. 우선하고 최우선은 배당 신청을 해야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할 때는 배당 신청 없이도 배당이 됩니다. 일본의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지만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소유자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건물이 여기까지요. 원래 사무용 건물이었는데 주거용 건물로 용도가 변경된 후에 이를 임차한 소액 임차인, 자, 이를 임차했다. 그럼 주거를 임차한 거죠. 주거를 임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주거를 임차한 겁니다. 그럼 근저당권보다는 우선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차 기간이 경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자, 지금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임대인이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아니했다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경매나 공매, 아니 네 번째 답이고 다섯 번째, 경매나 공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는다면 경매가 다 낙찰된 거죠.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택 임대차나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보증금이나 우선 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경매를 붙여요. 임차인이 경매를 붙일 때는 집에 살면서 경매를 붙일 수 있지만 나중에 경매 절차가 다 끝나고 법원에서 보증금을 수령하려고 할 때 배당받을 때는 그 목적물을 낙찰자 양수인에게 양도가 되지 않으면 배당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부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14번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15번을 좀 보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부 다 사례형이에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보면 1번이나 2번처럼 지문이 길어져요. 전체가 지문이 다 긴데, 자, 1번에 보면 옳지 않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택에 인도가 있어야 되고요. 주민등록 배당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계속 존속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인주는 반드시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된다.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주민등록이 중간에 직권 말소가 됐다. 이게 포인트예요. 직권 말소된 후에 주민등록법상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말소된 주민등록이 회복됐다면 소급해서 유지가 됩니다. 소급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있어요. 자, 나대지라고 되어 있죠. 이게 포인트예요.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축되면 주택을 임대차한 임차인은 대지 경락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어요. 이걸 소액이라 그래요. 소액 우선, 소액 임차보증금 있죠. 소액 우선 임차보증금,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건 X가 됩니다.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인 요건은 주민등록의 신고는 행정청의 수리란 말 보이죠? 수리하기 전이더라도 행정청에 도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X가 되는데요. 보통 뭡니까? 우리가 인주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인주가 주민등록이거든요. 전입신고. 그럼 요것은 도달 갖고는 안 돼요. 도달이 아니라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수리가 되어야 된다. 도달이 아니라 수리가 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돼요. 이런 식으로 4번이 정답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5번에 처음에는 다가구 단독주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가구 단독주택이었어요. 보존등기가 종료된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여 대항력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가 나중에 주택이 다세대로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다가구는 뭐만 있으면 돼요? 집원만 정확히 쓰면 되고 동호수라고 하는 거 있죠.
동호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다세대는 지번도 중요하고 플러스 뭐예요? 동호수도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다가구 일대 정확하게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세대로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대로 대항력을 갖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에 보시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자,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어요. 옳지 않는 것은 1번에 보면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 상속권자가 그랬어요. 상속권자가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할 때는 그 주택에 가정 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의 자, 사실혼 관계죠. 그 다음에 이촌이라고 되어 있죠.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합니다. 그래서 요걸 임차권의 승계제도라 그래요. 임차권의 승계제도라고 해서 만약에 상속인이 있을 수 있고 상속인이 없을 수 있거든요. 상속인이 있다 그러면 동거하느냐 그 다음에 동거를 안 하느냐 이 차이예요. 동거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누구하고요? 상속인이 귀속을 하고요. 동거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사실혼 배우자하고 이촌 이내의 친족이 가져갑니다. 상속인이 없다 그러면 당연히 사실혼 배우자가 취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과정이죠. 자,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에도 임차인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 걸로 보아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옳은 정답이죠. 임대차 관계는 존속이 되는 겁니다.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는 존속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세 번째는 임차인이 자, 주택의 인도와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칠 때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고요. 임차주택의 양도인이라고 돼 있죠. 양도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속할 여지가 없다라고 돼 있는데 요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요거예요. 갑이란 사람이 이렇게 을이 있고 여기에 자, 을이 인주를 갖췄어요. 자, 그럼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넘겼어요. 병에게. 소유권을 넘기면 얘가 뭐가 돼요? 양수인이 되고 얘가 양도인이 돼요. 그럼 당연히 요 임차인은 얘한테 대항력이 있죠. 양수인에게. 있는데 얘가 가서 봤더니 나중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자력이 없게 보여요. 그러면 누가요? 임차인이 을이 갑에게 이의를 제기해요. 이의를 제기해서 나 병한테 보증금 못 받고 당신한테 받고 지금 나가겠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양수인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가 존속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이 일을 제기하게 되면 당연히 양도인은 보증금을 당연히 뭡니까? 제공을 해줘야 돼요. 이 양도인이. 그래서 지금 원래는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이 집주인, 임대인 지위가 바뀌었을 때 원래 임차인은 요 양수인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갖고 있지만 이 친구가 이의를 제기한 거죠. 이의를 제기해서 양도인에 받고 나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존속할 여지가 없다 그랬으니까 틀린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다라고 돼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생관계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옳은 정답이죠. 원래는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은 동생관계예요. 근데 임차권 등기가 됐다라는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임차인이 주택소재지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가 되면 더 이상 동생관계가 아니에요.
임대인이 보증금을 먼저 반환하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이 말소 등기가 들어가는 거. 그래서 동시관계가 아니라 선후관계가 돼버립니다. 선후관계가. 포인트는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를 찾으셔야 돼요. 자, 5번에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은 그 기간을 몇 년으로 봐요? 2년으로 보는데요. 단지 이제 여기다 붙인다면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예, 주장할 수 있다. 뭐 요거 임차인은 2년 미만을 주장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5번은 옳은 정답이 되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네요. 3번 여기 존속할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틀린 거죠. 자, 17번 갈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는데, 자,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란 말 있죠. 자, 지금 서울특별시가 환산 보증금이 얼마죠? 9억이잖아요. 9억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는데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 갱신 요구권은 인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환산 보증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게 대권, 갱삼 이렇게 썼던 거. 그래서 대항력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권리금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갱신 요구권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기 연체가 되어야 나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대권 갱삼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대권 갱삼 요건 환산 보증과 상관없이 모두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증액 비율을 초과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상인법의 그 상가 증액은 얼마죠? 100분의 5란 말이에요. 이걸 초과해서 증액됐다면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차임액체 연체가 3기 그러면 해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기죠. 여기는 3기. 네 번째, 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 보호 대상이 제외돼요. 그래서 이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첫 번째는 대형 유통이 있고, 두 번째는 국유, 세 번째는 전차인이죠. 전차인들은 권리금 보호가 안 됩니다. 이렇게. 4번의 임대차 기간은 2년입니다.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죠. 2년으로 정했다면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당사자가 2년을 정했으면 2년인 거지 그게 1년으로 다운시킬 수 없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년이라고 해서 1년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1년이라는 것은 1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아니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1년이 되죠. 근데 지금 상인법에서 2년을 약속했다면 2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약속을 했으니까 이건요. 그래서 우리가 상인법의 최단 기간이 1년입니다만 1년이 적용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1년이 적용되려면 첫 번째는 1년 미만으로 정했거나 또는 기간에 약정이 없을 때는 1년으로 본다. 이렇게 가야 되고 지금 2년을 약속했다면 2년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18번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가담법인데 가담법에서 1번에 보면 부동산 평가액이 피담보 채권에 미달이 된 경우에는 즉 청산금이 없대요. 청산금이 없더라도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죠.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을 계산했는데 청산금이 없더라. 그래도 실행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번이 정답. 2번에 귀속청산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 실행통지 절차에 따라 통지한 청산금에 대해서 채권자는 다툴 수가 없어요.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다툴 수 없죠. 세 번째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일 때 그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게 누구냐 그러면 보통 채무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 물상보증인, 3취득자 요 세 사람 외워야 되는 거죠. 네 번째, 청산금을 지급할 필요 없이 청산 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때부터 담보 목적물의 과실수 취권은 채권자에게 기속됩니다. 5번의 담보 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에는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 도래 전이더라도 당연히 뭡니까? 후순위잖아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가담법에서 가장 중요한 지문 5개가 다 나온 것 같네요. 반드시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자,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어요. 옳은 것은 몇 개냐라고 되어 있는데, 옳은 걸 찾으라 그럽니다. 1번에 각 구분 소유자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귀약으로 달리 정함이 없다면 전유분 가격이 아니라 이건 면적이에요. 면적. 24평하고 40평 이런 차이점. 관리인은 매년 1회 일정한 시기, 이게 틀린 거죠. 일정한 시기가 아니라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해야 돼요. 3개월 내에 해야 되는 것이지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시기 그럼 X가 되죠. 네 번째,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는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요건 4분의 3입니다. 3분의 2가 아니라 4분의 3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을 때 각 구분 소유자는 연대하여 관리단 채무 전부를 변제할 책임이 있음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리인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관리단의 재산으로 채무를 전부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각 구분 소유자는 연대라고 하는 건 아니고 지분의 비율에 따라, 지분의 비율이에요. 지분 24평 40평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합건물 소유 및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계인. 자, 매수자 생각하면 돼요. 매수자라고 하는데 구분 소유권을 다시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자신의 전 구분 소유자의 공용 부분 있죠. 공용 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5번인데 조심할 것은 특별 승계는 매수자고 공용 부분만 승계가 되는 것이지 전유 부분은 안 돼요. 전유 부분은 승계가 안 됩니다. 전유 부분은. 그래서 5번은 정답이 되고 1번부터 4번까지는 틀린 지문이에요. 한번 꼭 확인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 20번 명의신탁에 관한 문제거든요. 자, 명의신탁은 이건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2020년 1월달 갑과 을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갑이 을에게 매수자금을 주어서 을이 병에게 이렇게 되어 있네. 이걸 계약 위명 명의신탁이거든요.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요 그림입니다. 신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금도 줬어요. 그리고 을이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하고 요리 계약을 해요. 매매 계약을. 자, 그러면 여기다 그리고 등기가 넘어온 거예요. 이런 형태로. 그럼 명의신탁은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 자, 이 매매나 등기가 유효냐고 물어봐요. 이때 요 병이란 사람이 요 명의신탁 사실을 몰라, 선이. 그럼 매매는 뭐가 돼요? 유효가 되고 등기도 유효가 돼요. 그럼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돼요. 거꾸로 병이란 사람이 요 명의신탁을 알아요. 악이자. 그럼 얘 매매는 무효가 되고요. 등기도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소유자는 당연히 병이 됩니다. 근데 얘가 한번 팔아먹을 수 있죠. 정한테. 그럼 얘는 선악을
불문하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을이란 사람은 이렇게 줘야 되죠. 대금을. 부당이득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를 준다. 그럼 X가 돼요. 이런 형태가 될 건데, 자, 그러면 설명 중 틀린 것은 되어 있어요. 자,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 신탁 약정에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라고 하는 건 선의예요. 그럼 선의가 되면 매매도 어떻게 유효, 등기도 유효, 소유자는 누가 되래요? 을이 됩니다. 맞는 거죠. 이의 경우에 갑은 을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X부동산 등기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틀리죠. 부당이득으로 대금을 달라고 할 수 있지만 등기 자체를 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세 번째, 병이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건 뭐예요? 악의자죠. 악의자면 을의 등기는 당연히 무효가 되고요. 이게 악입니다. 그럼 무효, 등기도 무효, 소유자는 병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정답은 지금 2번인데 4번에 갑과 을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당연히 무효고요. 만약에 병이 악이에요. 근데 을 앞으로 부동산이 등기가 됐단 말이야.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정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냐고 물어봅니다. 자, 이 사람이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해요. 지금 이게 20번 문제가 계약 위명 명의신탁이에요. 계약 위명 명의신탁. 그래서 실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그림 자체가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그래서 요 그림을 하나 정도는 외우는 게 좋아요. 어차피 명의신탁은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이나 아니면 요 20번처럼 계약 위명 명의신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뭡니까? 전체로 중간고사라고 하는 거 우리 진도별 전체가 끝났어요. 포인트는 민법 총칙하고 그다음 특별법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거고, 나중에 기말고사가 들어가면 그때는 우리가 그 물권법하고 계약법에다 좀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가 될 겁니다. 3월달 잘 마무리 하시고요. 그 다음에 4월달 가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감기에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환절기가 있기 때문에. 자, 모두 건강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